차가운 소독향 냄새가 윤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간호사의 마지막 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운덩이처럼 고였. 그녀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퀼한 눈으로 수술비 청구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였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늪을다. 윤서연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의사의 피곤에 젖은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며칠 동안 수십 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비슷한 말을 반복했을 것이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곧 직업적인 무덤덤함으로 바뀌었다. 아버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크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수술이 시급합니다. 더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이미 수십 번 더 더더들은 말을 또 다시 듣고 있었다. 위험하다, 시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녀의 입술이 바삭 말라왔다.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거의 기억 들어가는 수준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환자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수술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사채 그 단어가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마저도 그녀 같은 무일분의 젊은 여성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민혁 실장이었다. 아우라 그룹 국내 최고의 대기업,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헛값에 집어 삼킨 장본인이자 지금의 빚을 떠안긴 남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빚 독촉 전화일 것이다. 받지 않고 싶었지만 여기서 전화를 피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윤서연 씨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마치 잘 닦인 얼음 위를 칼날로 긋는 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인가 부친께서는 좀 어떠시고? 그의 위선적인 안부에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낼 처지가 아니었다. 덕분에 수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비는 마련했고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그녀의 약점을 찔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강민혁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전화를 했다. 지금 당장 아우라그룹 본사로 오도록 기다리고 있겠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잠시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제안 악마가 내미는 달콤한 제안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그쳤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만 했다. 아우라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뜯어서 사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는 주변의 애것을 압도했다. 서연은 초라한 자신의 행색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에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 속에서 한 점의 먼지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의 사무실은 최고층에 있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통유리 창이 그녀를 맞았다. 강민혁은 값비싼 가죽의 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다져진 몸과 빈틈없는 스타일은 그를 훨씬 젊어 보이게 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깨뜯어보는 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서연은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본론부터 말하지. 윤서연 시전의 아버지를 살리고 싶나? 네, 당연합니다.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네. 강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서류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게 조카가 하나 있지. 강지훈이라고 강지훈.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사업 소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 하지만 2년 전 의문의 추락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비운의 황태자. 세상은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다고 수군거렸다. 내 조카와 결혼해주게 서연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결혼.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내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내 눈먼 조카 강지훈과 결혼하란 말이야. 법적인 아내가 되어 그의 곁을 지켜주게. 물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건 거래지. 강민혁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자네가 이 결혼을 승낙하고 1년 동안 강지훈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자네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지. 아버님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전부 아우라 그룹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네 가족이 다시는 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작은 집과 평생 먹고 살 돈도 챙겨주지. 어떤가? 아주 악역적인 조건 아닌가?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빚 청산, 수술비, 평생의 생활비.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바라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한 사람의 인생, 바로 그녀 자신의 인생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그것도 답을 보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1년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돈이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강민혁은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질문이 많군. 좋아, 특별히 설명해 주지. 첫째, 자네는 빚 때문에 몸짝달싹 못하는 처지라 배신할 염려가 없어. 둘째, 자네 집안은 원래 우리 그룹과 얽혀 있었으니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주 그럴듯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몰락한 집안의 딸이 은인의 조카와 정략 결혼을 한다. 동정심을 사기 딱 좋은 이야기 아닌가? 마지막으로 자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 도끼가 있으면서도 쉽게 부러질 것 같지 않거든. 내 그 쓸모없는 조카 녀석을 감시하고 통제하기엔 안성맞춤이야. 쓸모없는 조카 감시하고 통제하기엔. 서연은 강민혁이 자신의 조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 시간은 없어. 강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금 여기서 결정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제안은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장 자네 집안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자네 아버지가 누워있는 경실의 생명유지장치 비용 청구서를 보내게 될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윤서연 씨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헛된 자존심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협박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잔인하고 노골적인 협박.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버지의 힘이 한 미소가 떠올랐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나 미래보다 아버지의 생명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망설임과 고통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사무실 전체에 울리는 듯 선명했다. 그 결혼하겠습니다. 강민혁의 입가에 맞춘 내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그녀 앞으로 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여기 선명하도록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혼인 계약서 그녀의 남은 인생을 파란 옮기는 문서였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 어딘가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녀는 길거이 악마와 거래하고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윤서연의 운명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눈먼 왕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는 문을 열었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장례식처럼 치러졌다. 하객이라고는 강민혁과 그의 비서 그리고 2명의 변호사가 전부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서연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겉돌았다. 개어점에서 빌린 그녀의 것이 아닌 옷. 그녀는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서서 신랑인 강지우는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보좌관의 팔에 의지해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마니킹에 가까웠다. 줄에 사는 기계거로 흘러나왔고 서약은 누구도 진심을 담지 않은 채 공허하게 올렸다. 차가운 반지가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졌다.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영혼까지 올가매는 촉새처럼 느껴졌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녀는 강지훈과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에도 그는 미동도 표정 변화도 없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강지훈의 차에 태워넣어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나 감옥처럼 보였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의 집사가 허리를 숙였다. 주인님, 사모님 모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집사와 하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최소한의 말만 했다. 저택 내부는 그 규모만큼이나 차갑고 삭막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이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서연 자신의 발소리와 숨소리뿐이었다. 사모님의 방은 이쪽입니다. 주인님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 전체보다도 넓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서연은 더 큰 고립감을 느꼈다. 강지우는 보좌관의 부축을 받아 말없이 역방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2사람 사이에는 벽 하나를 둔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듯 내려놓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비현실적인 일들을 씻어내려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반지의 차가운 감촉과 사모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하인들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줬지만 서연은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강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망설이다. 두 방을 잇는 연결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강지훈의 침실은 어두웠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힘이 한 달빛만이 방의 윤곽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여전히 검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그대로 쓴 채였다. 그는 미동도 없이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기도 혹은 깊은 곤에 빠진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했.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필요한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여전히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굵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그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걸어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주변의 가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마치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이.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이대로 각자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강민혁이 원하는 그림일까? 그가 자신에게 감시를 원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강지훈의 침실로 돌아와 그의 침대에서 가장 먼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불안과 피로 속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잠에 섰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 침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강지온. 어둠 속에서 움크린 채에 잠들어 있어야 할 그가 침대 옆에 꼭 곳이 서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날 빛이 그의 상반신을 비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전을 바닥에 떨어뜨린 참이었다. 하지만 서연을 경악하게 한 것은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다. 그리고 실명했다던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공허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냉철한 지성으로 가득 찬 완벽하게 살아있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온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다. 강지훈은 바닥에 유리 조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렀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설도 더듬거림도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책장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특정 책을 뽑아냈다. 책의 속은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소형 태블릿 PC로 보이는 전자기기가 들어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켜고 빠른 속도로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집중하고 있는 그의 얼굴은 서연이 오늘 하루 동안 보아왔던 무기력하고 텅 빈 표정과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강렬한 저 사람이 바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서 하게 했던 아우라 그룹의 진짜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장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강민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서연의 머릿속을 헤집어 그녀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 사실을 들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지는 걸까?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잠든 척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내쉬려 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블릿을 확인하던 강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어둠 속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에게 정확히 밝혔다. 서연은 얼어붙었 달빛 아래 그녀의 겁에 질린 눈과 그의 차가운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그녀가 깨어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운 관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침묵이 흘렸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의 심장 소리가 방 전체를 울리는 것 같다. 강지호는 태블릿을 다시 책 속에 숨기고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서연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서서 그림자를 들이오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힘있는 목소리였다. 잠든 척하는 건 그만둬. 윤서연 씨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윤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 삼킬 듯 드리워져 있었다. 잠든 척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의 영혼까지 꽤 뚫어보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공포로 온 몸이 떨렸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머리를 울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비웃음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윤서연 씨, 당신 숨소리 하나까지 내 계산 안에 있었어.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자신을 처음부터 경계하고 시험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강민혁 실장님은 당신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강민혁. 강지훈은 그 이름을 격렬적으로 내뱉었다. 내 자애로운 숙부 말인가.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가. 쓸모없는 장님 조카를 잘 감시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시켰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정확히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강지훈은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쳤다. 조각처럼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버림받은 비운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발톱을 숨기고 있는 구무줄인 맹수였다. 2년 전 사고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그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마지막이 말했다. 난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숨통을 노리는 벼이 있다는 것만 직감할 수 있었지. 그래서 장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눈이 멈춥 모든 걸 포기한 척 연기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쓸 수 없어진 사냥개에게는 경계를 풀기 마련이거든.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판이었다. 그녀는 단지 빚 때문에 팔려온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암투에 한복판에 던져진 장기말에 불과했다. 강민혁 실장님이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지. 강지훈이 고개를 돌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숙부는 내가 사라져야만 아우라 그룹을 완벽하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는 당신을 내 옆에 붙여놓은 거야.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릴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당신은 그의 눈이자 귀였던 셈이지. 윤서연 씨.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혁이 왜 하필이면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선택했는지, 왜 감시라는 말을 썼는지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다.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지. 강지훈이 그녀에게로 다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처럼 보였다. 첫 번째 선택.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당신이 오늘 밤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있는 거다. 물론 강민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지. 배신자는 가차없이 처리하는 게 그 남자의 방식이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몸을 떨었다. 도망.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두 번째 선택.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사람이 되어라. 내 강민혁의 인형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되란 말이다. 당신과 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지.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시험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제안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내가 필요해. 내 옆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해줄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 의심받지 않고 내 옆에 머물면서 내 연기를 도와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당신은 강민혁이 직접 고른 사람이니 그 누구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지.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위장막이야. 그는 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선 당신 가족의 모든 빚과 부친의 수술비를 조건 없이 해결해주겠다. 이건 계약금이 아니라 나의 신뢰를 보여주는 성의 표시야. 둘째, 당신 가족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내 사람들이 24시간 당신 가족을 지킬 거다. 강민혁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셋째, 모든 일이 끝나고 내가 내 자리를 되찾는 날 강민혁이 약속했던 것의 열비를 보상으로 주겠다. 당신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뜻이다. 그 후 우리의 결혼은 깨끗하게 무료화될 거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 돼. 서연은 숨을 삼켰다. 강민혁의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강민혁은 그녀를 놓으러 사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녀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물론 위험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이 컸다. 실패한다면 그와 함께 파밀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격보적으로 내려다보던 강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대로 강민혁의 개가 되어 살려다가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 남자의 손을 잡아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인가?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현명하고는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연기하는 거다. 내 손과 발이 되어주고 내 눈이 되어주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극진히 보살피고 단둘이 있을 때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내게 전달해야 해. 이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강민혁이 심어놓은 첩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집사인 김비서그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내가 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티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사소한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 그의 경고에 서연은 굳게 고개를 끄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연극의 또 다른 주연 배우였다. 좋아. 그럼 우리의 동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강지훈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은 그녀가 지금껏 잡아본 그 어떤 남자의 손과도 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지켜줄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자의 손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잡히는 순간 어둡고 적막한 저태가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체결되었다. 그들의 계약은 더 이상 종이 위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운명을 담보로 한 피보다 진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동맹이 맺어진 며칠 동안 거대한 저택은 그들만의 연기 학교가 되었다. 강지훈은 냉철하고 유능한 감독이었고 윤서연은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학생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장님의 안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내가 걷는 속도보다 항상 반보았어. 나를 이끌어야 해. 너무 빠르거나 느려서 난 마치 우리가 수백 번은 맞춰본 춤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람들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인상차게와 표정을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저 사랑의 미러처럼 보여야겠지. 예를 들어 저 사람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대신 오늘 당신 참 멋져요. 같은 말로 시작하는 거야. 그는 서연에게 미세한 신호체계도 가르쳤다. 팔을 잡는 손의 압력,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그리는 방식에 따라 위험, 기회, 거짓말과 같은 의미를 담았다. 서연은 그의 치밀함과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 싸움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기행을 넘어 진심으로 그의 연극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찾아왔다. 매년 열리는 아우라 그룹의 자선 갈라 파티.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정책의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사자들의 호굴이었다. 오늘 밤이 우리의 첫 공식 데뷔 무대야. 파티로 떠나기 전 강지훈이 말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가 그의 표정을 가리고 있었지만 서원은 그 주변을 맴도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민혁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려 될 거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 명심해. 당신은 더 이상 윤서연이 아니.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아내 강지훈의 그림자다. 서연은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끄다. 그녀 역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났고 감비싼 샴페인과 위선적인 웃음이 공기 중에 넘실거렸다. 서연의 손을 잡은 강지훈이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공간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관음증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시었다. 그녀는 배운 대로 강지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그의 기가에 마지막이 속삭였다. 왼쪽 3시 방향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박 회장이 있네요. 아주 기름진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신문사 사주와 방송국 사장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는 그의 눈이 되어 연회장 안에 권력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주었다. 강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과 단절된 무기력함이었지만 저연에게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강민혁이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 우리 지훈이 왔구나. 그리고 세아가 오늘 정말 아름답군. 그의 시선은 서연을 훑고 지나가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교활한 시험의 의도가 번뜩이고 있었다. 지훈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라. 네가 아끼던 이철호 전무님께서 와 계신다. 강민혁은 일부러 강지훈의 팔을 잡고 이끌었다. 그는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 바닥에 누군가 떨어뜨린 작은 핸드백 쪽으로 그들을 유도했다. 서연의 심장이 철용했다. 무의식 중에 발을 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연은 강민혁의 의도를 눈치채자마자 강지훈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의 손바닥에 위험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살짝 비틀거렸다. 어머, 그녀의 작은 비명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몸을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핸드백을 피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잠시 현기증이 나서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텅 빈 시선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서연의 기지로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강민혁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여러 사람들을 그들에게 데려와 소개하며 강지훈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지훈아, 자네도 기억나지?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그때 자네 판단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다들 칭찬이 자자했는데 지금은 참 안타깝단 말이지.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서연은 강지훈의 팔을 잡은 손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서며 강지훈의 앞을 막았었다. 남편은 오늘 사업 이야기는 잠시 잊고 싶어 해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보,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강지훈의 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행동은 남편을 보호하려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깝고 했고 강민혁은 더 이상 그를 공격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파티가 무릎이 글 무렵 찾아왔다. 서연이 잠시 샴페인을 가지러 간 사이 한 웨이터가 강지훈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생반에는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들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서연의 눈에 웨이터의 미세한 움직임과 그가 향하는 방향이 포착되었다. 그는 명백히 실수를 가장하여 강지훈에게 와인을 쏟으려 하고 있었다. 내각 뜨거운 액체나 차가운 액체가 갑자기 몸에 닿으면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강민혁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기엔 너무 멀었고 신호를 보낼 시간도 없었다. 웨이터는 이제 강지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웨이터가 생반을 기울이는 바로 그녀는 강지훈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품에 와라감겼다. 여보,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지훈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다. 바로 그 위로 붉은 와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와인은 강지훈을 비켜가 서연의 등과 어깨를 적셨다. 짙은 남색 드레스가 붉은 와인에 젖어 건붓게 변했다.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렸다. 웨이터는 당황한 척하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강지훈의 품에 안긴 치간을 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남편에게 기댔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녀의 눈빛은 당신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선글라스 너머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서연은 그의 몸이 굳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역시 방밤 전에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민혁이 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서연의 돌발 행동 하나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아가, 괜찮으냐? 옷이 다 망가졌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해야겠다. 서연은 강민혁의 부축을 거절하고 다시 강지훈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전 괜찮아요. 남편이 놀랐을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히려 남편을 위해 몸을 던진 그녀의 헌신에 감동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파티를 빠져나와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다. 서연은 와인에 젖은 드레스 때문에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혹시 선을 넘은 것은 아닐까, 그의 계획을 망친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였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밤 잘했어.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몸이 건조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칭찬이 아니었다. 파트너의 능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위험천만한 연애장에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잠시나마 진짜 팀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작은 실로는 앞으로 닥쳐올 터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가 될 터였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강지훈과 윤서연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파트너에 대한 계산된 실제와 전문적인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열을 자신의 가장 깊은 성역 2층 서재로 끌어들였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실명한 후 폐쇄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사실 그의 진짜 지휘 본부였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는 지난 5년간 아우라그룹의 모든 프로젝트 기록이야. 그가 방대한 양의 서류철이 꽂힌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와 내 사람들은 이미 수십 번도 더 훑어봤지만 대규모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같은 명백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 강민혁은 그 정도로 허술한 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거다.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그는 서연에게 임무를 주었다. 재무 전문가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비논리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 외부인의 시선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자료의 산을 헤쳐보는 것이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안 못 보는 남편의 예 사무실을 정리하는 심심한 아내 소일거리일 뿐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 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혔다. 빡빡한 숫자와 전문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은 지루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자신을 장기말로 이용하려 했던 강민혁에게 복수하고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며칠이 지났을 그녀의 눈에 이상한 패턴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진행한 소규모 창고 증축 주차장 보수공사 같은 아주 사소한 사업들이었다. 금액도 수억 원을 넘지 않아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할 법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12건의 다른 공사를 모두 은성개발이라는 동일한 회사가 수주했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결제 라인이었다.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은 오세창 부장이라는 중간 간부선에서 끝났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결제가 이루어진 날은 모두 강민혁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서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챙겨 밤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지후 내게 달려갔다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다. 강지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은성개발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인데 프로젝트 비용도 너무 작고 이걸로 강민혁을 엮기엔 하나의 비용은 작지만 12개가 모이면 수십법이에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왜 아우라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들이 경쟁 입찰도 없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공사를 전부 이무명의 회사에 맡겼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세창 부장이 강민혁 실장님이 없을 때만 골라서 최종 승인을 했을까요? 이건 너무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아요.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직감과 통찰력을 기억했다. 그녀는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알았어, 확인해보지. 그는 즉시 보안 라인을 통해 누군가의 연락을 취했다.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호는의 몇 안 되는 충신 중 한 명인 IT 전문가 최 팀장이었다. 최 팀장 은성개발이라는 회사와 아우라 그룹의 오세창 부장, 두 개의 대사사치 파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조사는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 단 몇 시간 만에 최 팀장에게서 보고가 들어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은성개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사업장 주소는 폐업한 인쇄소였고 대표이사는 자잘한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로 오세창 부장의 아내와 먼 친척 관계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마침내 강민혁의 꼬리가 드러났다. 공사비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졌고 차익은 은성개발을 통해 세탁된 후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민혁에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강민혁의 비자금 줄기 그 동맥을 찾아낸 것이다. 해냈어. 강지우는 보고를 들으며 마지막에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해냈어요. 윤서연 씨. 그 순간 서연은 빚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복제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승인, 곧바로 거대한 위험을 불러왔다. 강민혁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범처럼 예민한 남자였다. 그는 저택의 하인들을 통해 강지훈의 서재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는 것과 윤서연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장기말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서연은 아픈 아버지를 뵙기 위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택 밖으로 나섰다. 물론 강지훈이 붙여준 경호원 한 실장이 동행했다. 경원으로 향하던 길 한적한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이 그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사모님 꽉 잡으십시오. 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끼 타이어가 찢어지는 균형과 함께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온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검은색 세단은 잠시 멈칫하는 것이다. 이내 빠른 속도로 모이렸다. 단순한 페론 아누티철 프리든 인밤 변호였다. 서연 애선 그 일을 강지훈에게 숨기려 했다. 라즈미데 이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 실장의 케어프리다이 스쿼틀링을 크게 말할라 참 대할 미래래쳐 집주 꽈플링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강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렸다. 그의 이성을 잃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강민혁이 당신을 노리기 시작했어. 젠신이 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챈 거야. 그런데 그게 별일이 아니라 그의 분노는 단순한 계획의 차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들어 윤서연, 더 이상 당신을 혼자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맹세처럼 들렸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시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감시와 통제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보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방패이자 인질이 되어 점점 더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함께 맞서야만 했다. 강민혁의 더든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교활하게 다가왔다. 며칠 후 그는 강지훈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 소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비통했다. 지훈아, 나다 기니 할 얘기가 있구나.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는 안 들려기라.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야겠다. 그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그룹 소유의 낡은 별장이었다. 몇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아 거의 폐허처럼 변한 곳이었다. 그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오직 강지훈 혼자만 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족의 칩을 드러내는 일인 이만큼 최대한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다. 덫이야 전화를 끊자마자 강지훈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연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뻔한 함정이었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자살행위예요.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가야 해. 강지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건 강민혁이 내게 보내는 낙엽 초대장이야. 그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지. 그 말은 그가 방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터친 줄 알면서도 걸어들어오는 먹이감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겠지.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그의 목을 물려 뜯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무슨 일이? 어느 있어도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이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였다. 싫어요. 당신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윤서연, 당신이 죽으면 저와 제 가족도 끝이에요.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도 제 목재 싸움을 해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강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 너머로 자신을 위해 길거리 불길에 뛰어들었던 파티에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그날 오후 강지호는 약속대로 혼자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다. 물론 운전은 한 실장이 맡았다. 서연은 저택에 남았.
강민혁이 심어놓은 하인들은 사모님이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걱정하며 방 안을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지호 내 차가 떠나고 1시간 후 서연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주방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그곳에는 최 팀장이 미리 준비해 눈에 띄지 않는 소형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최 팀장이 건네준 추적 장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강지훈이 도착한 별장은 음산한 기운을 밑분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 먼지 쌓인 창문 금방이라도 유령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별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강민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왔구나. 지훈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강민혁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냉혹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숙부님, 용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식한 곳까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강지호는 여전히 악몽을 보는 장님처럼 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었다. 별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민혁은 그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다. 이유라 강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기 때문이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어리석은 녀석. 그 순간 강민혁의 뒤에서 있던 남자들이 움직였다. 한 실장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남자들은 강지훈을 포위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지훈아, 넌 여기서 실족사로 죽게 될 거야. 비운의 후계자가 낡은 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 강민혁은 슬리를 확신하며 웃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네가 올 것을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뒀지. 네가 내게 덫을 놓으려 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녹음기는 네 목소리에만 반응하지. 넌 여기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거야. 강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강민혁이 물었다. 강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있지,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지호는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눈먼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고 있던 남자 중 하나의 발을 꺾고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새 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모모야. 강민혁과 그의 부하들은 경악했다.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지호는 이미 2번째 남자를 쓰러뜨렸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선글라스 너머였어도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곳 정신을 차린 나머지 2명이 동시에 그에게 덤벼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강지호는 훈련된 전투기계처럼 움직였지만 2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버거워 보였다. 새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별장 안을 가득 메웠어. 그때였다. 별장 밖에서 괴념과 함께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창문 유리가 깨지며 시커먼 연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불이야 불이 났다. 강민혁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들의 시선이 창밖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강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2명을 순식간에 체압했다. 연기를 만들어낸 것은 서연이었다. 별장 뒤연에 도착한 그녀는 낡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페인트 통과 신호를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별장 벽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작은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녀는 돌을 던져 창문을 깨고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부하들이 쓰러지자 거실에는 강지훈과 강민혁 단둘만이 남았다.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을 쳤다. 내 내놈 눈이 보이는 거였어. 그래, 아주 잘 보이지. 내놈의 탐욕과 비열함까지도. 강지훈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2년 만에 완벽하게 드러난 그의 눈은 분노와 경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묵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내놈의 녹음기에만 증거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나. 강지훈은 자신의 셔츠 단추를 뜯어냈다. 평범한 단추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 초소형 녹화 카메라였다. 네가 오늘 짓거리는 모든 말, 네 추악한 얼굴까지 전부 여기에 담겨 있다. 숙부님. 강민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 순간 서연이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 때문에 흘려 있었지만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을 지나 강지훈에게 달려왔다. 강지훈은 강민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녀를 맞춰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랍게 끌어안았다. 화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2사람은 계약이나 연기가 아닌 서로를 향한 절박한 진심으로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이 치열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짜 서로를 얻은 것이다. 낡은 별장에서의 사투나 끝난 후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포박된 강민혁과 그의 부하들을 지하실에 가두었다. 아직 경찰을 부를 때는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 암세포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최 팀장 밭에 끝내야 할 일이 있어. 강지훈은 한 실장의 위성 전화를 통해 최 팀장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영상을 기반으로 강민혁의 작은 세탁 증거, 그리고 그와 연루된 이사들의 모든 빌리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줘. 내일 아침 8시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흐름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긴 행동력. 내일 아침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에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소집 사유는 그룹의 향후 리더십에 의한 중대 안건이라는 애매하면서도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어젯밤부터 강민혁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의 파벌 이사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었다. 2년 만에 그가 공식적인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여전히 그는 검은 선글라스를 끼다 못 보는 무력한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렬과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의 오른팔인 박 부회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지훈 군혁이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타나 이사회를 소집하는 건가?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 자네 같은 장님이 뭘 안다고. 제가 장님이라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 부회장님. 강지훈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서연의 도움을 받아 상석 원래 그의 자리였던
회장석에 앉았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그룹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이 슬렁했다. 그 암세포는 회사의 자산을 좀먹고 우리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은성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에서부터였죠. 강지우는 서연이 찾아놨던 비자금의 흐름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 맞춰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최 팀장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계약서 자금이 채 내역, 페이퍼 컴퍼니의 구조도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오세창 부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날조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박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파벌들도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 실장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이 직접 와서 해명해야 할 일이야. 당장 경비 불러서 저자를 끌어내. 그들이 발악하는 순간 강지우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놀랐다. 회의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했기 때문이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어리석은 녀석. 스크린에는 어젯밤 별장에서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 강지훈을 죽이려 했던, 계획 회사를 집어 삼키려 했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충격적인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침내 영상 속의 강민혁이 공포에 질려 외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내 뇌놈, 눈이 보이는 거였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실의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걸쳐져 있던 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선글라스가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이사들과 눈을 맞추었다. 한 사람 한 사람 2년 동안 가려져 있던 그의 눈은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고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공허함 대신 총명함과 분노가, 절망 대신 절대자의 위험이 가득 차 있었다. 허억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은 완전한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박 부회장을 비롯한 강민혁의 파버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완벽한 정적 속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부드럽거나 무력하지 않은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주인의 목소리였다. 보시다시피 그의 시선이 박 부회장에게 예리하게 밝혔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의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강민혁이 박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이사들에게 의무를 건네고 그들과 공모하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자에 팔아넘기려 했던 증거였다.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다. 감히 우리를 속여. 박 부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경비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한 실장이 굳는 얼굴로 서 있었다. 박진태, 최민교, 이상화, 이상 아우라 그룹의 기밀 유출 및 배임 살인 교사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이름을 호명하며 다가가자 그들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그들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그와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왕국 그 정상에서 조용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수천 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함께 빛을 마주한 두 사람의 승리를 자축하는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고요하고 찬란했다. 아우라 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비운의 황태자의 기원, 두 얼굴의 숙부, 그 추악한 진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강민혁과 그의 일파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우라 그룹은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구심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과 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강지훈은 눈, 코, 뜰 새 없이 그는 2년의 공백이 무생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예리하고 강력해진 모습으로 그룹을 장악해 나갔다. 그의 모든 결정은 단호하고 막힘이 없었다.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데에는 매목했지만 충신들을 발탁하고 회사를 바로 세우는 데에는 온 힘을 다했다. 사람들은 그의 기완을 왕의 재림이라 불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주한 시간 속에서 강지훈은 윤서연과의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하루 날을 잡아 이제는 완벽하게 그의 것이든 회장실로 그녀를 불렀다. 한때 강민혁의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은 이제 새로운 주인의 철학과 비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앉아요, 서연 씨. 그는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를 대하듯 그녀의 성을 부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철 몇 개를 내밀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펼쳐보았다. 첫 번째는 그녀의 가족이 적던 모든 빚이 완벽하게 청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였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남은 평생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VIP 병원 증서와 그녀의 가족이 살게 될 아담하고 예쁜 집의 등기 관리증이었다. 세 번째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의 잔고 증명서였다. 찍혀있는 숫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그것은 혼인무효 신청서였다. 강지훈의 서명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서명만 하면 두 사람의 법적인 관계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가족은 안전해졌고 빚은 사라졌으며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행복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기쁨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들은 그녀의 과거를 청산해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미래를 백지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 강지훈이 없는 미래, 그의 차가운 목소리, 그의 치밀하는 계획, 그의 위험한 눈빛,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던 인간적인 고뇌가 없는 삶. 그런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좋지 않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강지훈이 덧붙었다.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한 배려였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이별 통보처럼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왕국의 주인이었지만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당신은요? 서연이 물었다. 회장님의 새로운 인생은 어떤데요? 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이제 행복하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나의 계획 속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라는 변수는 없었어. 복수를 하고 내 자리를 되찾는다. 그게 내 계획의 전부였지.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계획을 빚이고 들어와. 어느새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이유가 되어버렸어.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보니 알겠어. 내가 정말 되찾고 싶었던 건 이 회사나 명예가 아니었어. 당신과 함께 맞이할 아침이었던 것 같아. 당신 없는 미래는 이제 계획할 수가 없어. 서현 씨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역 후보다도 서연의 심장을 깊게 올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가 자신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혼인무후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나는 자유를 원했어요. 서연이 찢어진 서류 조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빚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위험 속을 헤쳐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는 내가 머무를 곳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라는 걸. 그녀는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머무르고 싶은 곳은 여기에 당신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위장이나 연기도 아니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빛이 되어졌었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몇 달 후 아우라 그룹의 회장 취임식과 함께 열린 파티에서 강지우는 그의 아내 윤서연을 세상에 다시 한번 소개했다. 이번에 사람들은 그녀를 빚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왕의 기원을 함께 이뤄낸 지혜롭고 강인한 동반자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들의 저택 발코니에서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품에 안긴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의 새로운 계약 조건은 뭐지? 강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조건은 단 하나. 평생 내 곁에서 행복할 것. 폭풍은 완전히 끝났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는 마침내 진짜 평화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